이번에는 소화기 질환으로 넘어가서 밀폐항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밀폐항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문이 말 그대로 밀폐되어 있는 거죠.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항문의 정상 계구가 결손되어 있고 누공이 형성된 것을 얘기한다. 항문 계구가 없다. 항문이 열려 있지 않으니 당연히 태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신생아가 태변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발견하는 거, 살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겠죠.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생 후 24에서 36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출하는지 관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체온계 손가락을 넣어보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않죠. 계구부가 없으니까. 태변이 요도나 회음부로 나와요. 태변이 항문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누공을 형성할 겁니다. 요도로, 질로. 그래서 태변이 여기로 나오는 거죠. 진행성 복부팽만, 배변곤란, 리본 모양의 변이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자,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로 기형을 확인할 수 있고 치료, 간호중재, 수술요법 시행해 줄 수 있다.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고 수술 부위의 상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러면 항문 부위에 수술을 했잖아요. 이 부위에 압력까지 않도록 해주는 거 중요하죠. 이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음부 간호하는 거, 항문 주위 피부 간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변비 예방 역시 중요하죠. 배변 습관 훈련, 식이 변형, 대변 완화제, 식이섬유가 아동의 배변 주제를 획독하는 데 서서히 도울 수가 있어요. 자, 횡격막 탈장입니다. 횡격막에 있는 계구물을 통해서 다른 복강 내용물이 흉강 속으로 탈출하는 것을 얘기해요. 횡격막 탈장, 횡격막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횡격막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아래에 있던 장기가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 이것을 횡격막 탈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주로 왼쪽으로 와요. 자, 주로 왼쪽으로 온다. 자, 주로 왼쪽으로 온다. 주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압박을 가하겠죠. 왼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압력 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게 되면 폐는 오른쪽으로 밀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잖아요. 계속 밀린다고요. 그래서 심장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압박된 폐의 선천적인 발육부전, 폐 저항의 증가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와 심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폐 압력이 가함으로 인해서 폐 저항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심장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침범된 쪽 호흡음이 감소한다. 왜? 이쪽 폐가 계속적으로 압박받으니까, 압력받으니까 호흡음이 감소하고 흉부에서 장음이 청진된다. 여기에 있던 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장음이 들리는 거예요. 심한 호흡곤란, 청색증, 산독증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폐가 압박받으니까 효율적으로 환류, 관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교정수술하고 흡인이에 비위관 삽입하고 호흡곤란 시 기관 내 삭관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얘가 밀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체위를 취해준다면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체위 취해주는 것이 도움되겠죠. 그리고 침범된 쪽으로 눕혀줄 겁니다. 침범된 쪽으로 눕혀주면, 자, 계속적으로 압박을 줬죠. 그러면 이 폐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압력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얘가 아래쪽으로 가게 눕혀서, 여기는 압박 받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확실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얘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식도 폐쇄 그리고 식도 기관 루입니다. 식도가 기도로부터 분리되는데 태생기에 이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기형입니다. 식도 폐색증은 드물고 식도 기관이 연결된 식도 기관 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보면, 자, 얘가 뭐예요? 기관이잖아요. 기관. 얘가 식도라고요.
A. 지금 원위부에 식도와 기관이 연결돼 있죠. 원위부에 기관, 식도, 누공이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을 봤더니 폐쇄돼 있어요. 그래서 식도 폐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B를 봤더니 누공, 서로 연결된 부위는 없어요. 하지만 식도는 이렇게 폐쇄되어 있죠. 식도 폐쇄만 있는 형태. 자, C를 봐요. C를 봤더니 식도는 쭉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공도 같이 보여요. 식도 폐쇄 없이 기관, 식도, 누공이 있는 형태. 자, D를 봤더니 누공도 있고 폐쇄도 있네요. 근위부에 기관, 식도, 누공이, 근위부에는 누공이 있고 식도 폐쇄도 있더라. 얘를 봤더니 둘 사이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폐쇄가 있으면서 누공이 있죠. 자, 근위부, 원위부, 근위부에 그리고 원위부에 누공이 있는 식도 폐쇄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증상 생각해 볼게요. 식도하고 기관하고 지금 연결, 누공입니다. 그러면 기관에 있는 공기가 식도와 연결되어 있으니 침, 분비물, 공기방울 형성할 거라고요. 자, 입이나 코에 거품이 섞인 공기방울, 공기가 섞인 다량의 타액과 침을 흘립니다. 3C 증상이라고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침, 질식, 청색증 나타나요. 자, 수술 전 간호, 분비물 흡인하고 이 분비물이 잘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채취해주고 경구 섭취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먹은 게 폐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비경부적 혹은 위로수를 통해서 위로 직접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반자이를 취해서 오는 동안 복압 상승으로 인한 위분비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위분비물이 역류돼서 다시 식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자이 취해주고 감염 방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6번째 넘어갑니다. 신경계 질환으로서 이분 척추 얘기할 텐데 이분 척추 중요하죠. 자, 신경관 결함의 하나로 척추와 신경관의 골폐쇄 부전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많은 원인이 있지만 무엇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엽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부가 엽산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신경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엽산, 그 밖에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분류, 잠재성 이분 척추가 있고 낭성 이분 척추가 있어요. 잠재성 이분 척추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이분 척추. 낭성 이분 척추라고 하는 것은 낭을 형성하고 있어.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주머니가 보이는 거죠. 자, 주머니 같은 낭이 외부로 돌출된 것을 얘기합니다. 수막류, 척수 수막류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신경계의 구성 요소가 낭에는 없어요. 수막류 낭에는 없어요. 하지만 척추 수막류는 수막과 뇌척수액과 신경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결함이 심각할 수 있어요. 자, 임상, 양상. 낭성 이분 척추 봐요. 자, 감각장애는 보통 운동기능장애와 병행되는데 제2 요추 이하라면 하지의 이완성 부분마비, 다양한 수준의 감각장애, 소변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일류성 요실금, 배변 조절장애, 직장 탈출이 나타나고 제3천추 이하라면 운동장애 부재, 방광 항문 관략근 마비를 동반한 무감각증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관절기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분 척추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는 수술 전후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술 전 간호. 낭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낭이 손상되면 돼요, 안 돼요? 손상되면 안 되죠. 그래서 손상을 방지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난포의 손상이 방지되려면 여기에 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를 똑바로 눕힌다? 절대적으로 안 되죠. 보기로 눕혀주고 둔부를 약간 구부린 체위를 취해줘서 압력이 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측면을 지지해서 대퇴관절 탈구를 방지합니다. 자, 기저귀를 채우지 말자. 이 낭 위로 기저귀를 예쁘게 써놨어. 압력 가잖아요.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바닥에 패드 깔아줄 거예요. 감염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교환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둔부를 매일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낭 주위에 기저귀나 패드가 닿지 않도록 하면서 척수 수막류를 외과적으로 봉합하기 전에는 결손 부위에 무균적이고 수분성의 비부착성 드레싱을 해주므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손상을 예방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수술 후 간호 척추보다 머리를 낮춰서 뇌척수압을 유지시킬 거예요. 자, 척추보다 머리를 낮춰주자. 수술 부위의 압력을 줄여주자. 수술 부위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 체위가 필요하다. 자, 봉합 수술 후에도 보기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겁니다. 포인트 잡고요. 자, 감염 예방 역시 중요하죠. 두 번째 넘어갈게요. 뇌수종. 뇌에 물이 있어요. 뇌척수액, 뇌수종이에요. 생성, 순환, 흡수,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뇌에 비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 축적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성돼서 잘 수단해서 잘 흡수돼야 되는데 여기 불균형이 생기니 생성이 많이 되고 흡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순환이 안 돼서 쌓이고 축적되고 이런 상태가 온다고요. 자, 생성이 흡수보다 많을 때 뇌척수액은 뇌실계에 내에 축적되게 되고 흔히 압력이 증가하면서 뇌실에 수동적 팽창이 일어난다. 자, 뇌척수액이 축적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인 간호학에서 ICP 상승과 관련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뇌척수액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ICP 상승한다고요. 그럼 그로 인한 증상들 나타날 거예요. 증상. 초기 영아기. 초기 영아기. 이때 대천문, 소천문, 천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빨리 두위가 증가합니다. 천문이 팽창되고요. 두위 증가 없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부풀어 오르고 박동이 없고 막힌 징후가 나타납니다. 막힌 징후란 타진을 해봤을 때 깨진 항아리 소리가 나는 것을 얘기해요. 자, 후기 영아기, 전두골이 커지거나 돌출되게 되고 움푹 들어간 눈을 보이고 일몰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일몰징후. 원래 우리의 눈은요, 이렇게 동공이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뇌수종, 후기 영아기에 나타나는 이 일몰증후군은 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위로 하얀색 공막이 보이는 것, 이걸 얘기해요. 전체 영아기, 보챔, 기면, 그리고 의식 수준이 변화하고 반궁 긴장 나타나고 경련 나타나고 구토 나타나고 이거 뭐랑 관련이 돼 있어요? ICP 상승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아동기, 깨어날 때 두통, 구토, 유두부종, 사시, 추체외로 징후 다 얘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기면, 무감정, 혼돈, 횡체수성, 구토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뇌수종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ICP 상승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침대 머리 상승시켜주자. 수술 후 24시간 동안 머리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베개 없이 평평하게. 오히려 이때 머리 쪽을 상승시켜주면 뇌 조직에 뭐가 올 수 있으니까? 허혈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7번째, 근육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가봅시다.
만곡 쪽. 자, 만곡 쪽이라고 하는 것은 발 앞쪽의 내전, 발 중간의 회외, 발 뒤쪽의 내반, 그리고 발목의 첨족을 포함한 발과 발목의 복합적인 기역을 얘기합니다. 자, 형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얘가 이런 모습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이런 기형적인 모습을 원래의 상태로 교정을 해줄 텐데 원래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고정시킬 건데? 정상적인 근육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형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후 관찰을 필요로 하고 자, 치료 및 간호중재, 관찰 즉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기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른 모습으로 고정을 한다. 자, 고정을 할 때 석고붕대, 쐐기 석고붕대 사용할 수 있죠. 예로 할 거예요. 최선의 교정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석고붕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석고붕대를 한 대상자들은 무조건 CMS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순환이 잘 되는지, 운동은 잘 할 수 있는지, 감각의 변화는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간호중재를 해야 됩니다. 자, 고관절 형성장애 나왔습니다. 무조건 A급이죠. 무조건 A급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 빈도 높아요. 자, 고관절 형성장애, 선천성 고관절 형성 부전, 선천성 고관절 탈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고관절 형성장애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고 형태는 관골구 형성부전, 탈구, 완벽하게 탈구된 것이 아니라 골단부가 살짝 탈구된 거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탈구, 완전히 탈구한 거예요. 대퇴골두, 관골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섬유 연골 가장자리를 넘어 후상방으로 탈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진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대퇴 내측의 피부 주름을 봤을 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 둔부 주름이 비대칭적인데 문제가 있는 쪽에 주름이 더 많아요. 올토라니 검사. 딱딱한 바닥에 아기를 부드럽게 이완한 상태에서 똑바로 눕힌 다음에 검사자는 아기와 마주보고 서서 자, 아이의 골반을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려 90도 만들어내고 검사자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대전자부, 엄지손가락으로 대퇴부의 안쪽으로 넣어서 소전자를 반대로 잡고 대전자부를 내측으로 밀어 올리며 외전시키면 대퇴골 두부가 관골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 지금 탈구된 것 같거든. 그랬을 때 원래 상태로 밀어 넣어 보는 겁니다. 밀어 넣어 봤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네? 딱 들어가네? 탈구됐던 게 맞았구나. 양성이에요. 자, 발로 검사예요. 아동을 눕히고 고관절, 슬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키고 엄지를 소전자 부위에 위치한 다음 후 외방으로 밀면 대퇴골 두부가 탈골되는 것이다. 얘는 원래 상태로 정복시키잖아요. 얘는 탈구시켜 보는 겁니다. 얘는 탈구가 되잖아. 발로 검사 양성이에요. 앨리스 징후. 아동을 눕히고 무릎을 세웠을 때 무릎의 높이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탈구된 쪽 높이가 더 낮아요. 트렌들렌버그. 아동이 의자나 지지대 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한쪽 다리로 서 있다가 의심되는 고관절 쪽으로 체중을 옮겼을 때 골반이 정상적인 고관절보다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을 트렌들렌버그 징후. 자, 이상한 걸음걸이.
당연히 한쪽이 좀 빠져 있으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이겠죠. 한쪽만 빠져 있다면 절름거리처럼 보일 거고 양측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오리걸음처럼 보일 겁니다. 자, 관절 피스톤 징후. 다리를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아동의 머리 쪽으로 올렸다가 다리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가 올렸다가 잡아당겼다 하면 엉덩이 쪽에서 대퇴골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피스톤 징후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요. 그림이랑 같이 봐주시면 돼요. 환측에 주름이 더 많았어. 외전에 제한이 있었어. 굴곡 시 무릎의 높이 차이, 앨리스 징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토라니 검사 얘기하고 트렌들렌버그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8번째 혈액질환이에요. 신생아 저하구증, RH 부적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생아 저하구증. 자, 엄마가 RH 음성이고 태아가 RH 양성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음성이고 태아가 양성일 때. 자, 어머니와 태아가 RH 혈액형이 동일할 때, 엄마가 RH 양성일 때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음성이고 영아가 양성일 때만 문제가 생긴다. 첫 임신에서 분만할 때 태아의 RH 양성 적혈구가 모체 순환에 유입되게 되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첫 아이 임신일 때. 근데 출산하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산을 할 때 태아의 이 적혈구가 모체 순환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의 몸속에서 이 RH 양성에 대해서, RH 플러스에 대해서 RH 항체를 만들어내요. 첫 번째 임신에서는 동종 면역 과정이 RH 양성인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RH 항원에 대한 초기 감작이 진통 시작 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 요 얘기하는 거예요. 태아의 RH 양성 적혈구가 엄마 몸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감작돼서 항체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후 RH 양성인 태아를 임신을 하면, 두 번째 임신을 하면 이전에 RH 양성 혈액세포에 대해서 형성됐던 모체 항체가 첫째 때 만들어졌던, 첫째를 출산할 때 만들어졌던 이 RH 항체가 이제 둘째 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생아 저하구증, RH 부적합증이에요. 자, 태아 적혈 모구증, 자궁에서 시작되는 용혈 진행을 보상하기 위해서 태아의 적혈구 조혈 과정은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혈액의 부적합이잖아요. 용혈 일어나겠죠. 그럼 용혈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 몸의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과연 성숙한 완전한 적혈구냐 이 말인 거죠. 아니야. 미성숙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져서 태아 순환돼. 자, 적혈구 모구증이 심한 상태인 태아 수종에서는 점진적인 용혈작용이 일어나 태아 저선후증, 신부전증, 전신부종, 심낭, 늑막강, 복강 삼출에게 축적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치료할 건데? 엄마의 RH 항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을 주게 됩니다. 초음파를 통한 동종 면역 반응에 대한 조기 발견, 태아에게 교환 수혈을 할 수도 있고 고용량 이뮤노글로빈을 투여하는 등 이런 치료로 태아의 예후가 놀랍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엄마가 RH-예요. 태아가 RH+예요. 이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출산을 하면서 태아의 적혈구가 엄마 모체 순환으로 들어와 엄마는 이 RH+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신에서
태아가 RH 플러스였어요. 엄마 몸은 이미 이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있죠. 그럼 항원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임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BO 부적합증입니다. 자, 용혈성 질환은 태아의 주요 혈액형 항원이 산모의 항원과 다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혈액형은 A, B, AB형, O형. 자, 항체, 항원 이런 유무에 의해서 응집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O형. A형에 대한 항체 있죠. B형에 대한 항체 있죠. A형은요? B형에 대한 항체 있죠. B형은요? A형에 대한 항체가 있죠. AB형은요? 항체 없죠. 그래서 AB형은 O형한테도 수혈받을 수 있고 A형한테도 수혈받을 수 있고 B형한테도 수혈받을 수 있는데 O형은요? A형한테도 수혈 안 되고 B형한테도 수혈 안 되죠. A형, B형의 수혈 못 받아요. B형, A형의 수혈 못 받아요.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신생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혈액 부적합증은 O형인 어머니, A형, B형 모두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A형 또는 B형인 영아. 엄마는 O형인데 태아가 A형이거나 B형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할 수 있다.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오면 항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혈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RH 반응과 달리 얘는 첫 번째 임신부터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체니까. RH 반응은 출산으로 인해서 항체가 만들어지지만 첫 번째 임신으로 인한 출산에서 항체가 그때서야 만들어지지만 이 항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신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엄마 O형이야. 그럼 A, B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B형이야. 그러면 A 또는 A를 가지고 있는 AB형. A형이라면 B형, 그리고 B형을 가지고 있는 AB형. 이렇게 부적합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용혈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니까, 적혈구를 공격하니까. 그럼 용혈 반응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죠? 황달 나타날 수 있죠. 황달, 뭐 생각하셔야 돼요? 간접 빌리루빈 생각하셔야죠. 많은 수의 적혈구가 용혈돼서 빈혈이 발생하고 간의 미성숙으로 이 고빌리루빈 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황달 나타날 거예요.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 빈혈, 저혈량성 샥 나타날 수 있고 췌장세포의 과잉지 증식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9번째, 내분비 대사장애로 페닐케톤 요증이 있습니다. 상염색체 열성 유정 질환인데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이 페닐알라닌이 대사되는 데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 보니 페닐알라닌이 대사되지 않고 몸에 축적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페닐케톤요증. 자, 페닐알라닌의 대사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티로신이 생성되지 않는다. 자, 티로신은 멜라닌, 에피네프린, 티록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 멜라닌 색소, 자, 멜라닌 생산 감소는 페닐케톤 요증을 가진 모든 형태의 환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 페닐알라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티로신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대사되지 않으니 티로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티로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멜라닌 생산 자체가 감소된다. 그러면서 페닐알라닌의 축적이 또 문제가 된다.
도파민, 트립토판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돼서 뇌와 중추신경계의 정상적인 발달 저해하고 뇌와 중추신경계의 발달이 저해된대요. 문제 심각하잖아요. 신경 수초와 손상, 신경 수초 손상된대요. 그럼 신경 전달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뇌 해백질과 백질의 남성 퇴화 현상, 낭성 퇴화 현상, 그리고 뇌피질의 층상 구조화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대사산물이 소변에서 발견되기 전부터 정신지체가 나타나요. 문제가 크죠. 페닐알라닌 섭취 수준이 낮아지지 않으면 정신지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페닐알라닌이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먹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죠. 정말 조심해서 섭취 수준을 낮춰서 먹어야 됩니다. 자, 페닐케톤 요증의 대사 이상과 그 결과 페닐알라닌을 먹었어. 비정상적인 대사산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증가된 혈중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지고 오고 그로 인한 정신지형, 과잉행동, 경련 등이 나타나고 티로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티로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트립토판 감소하고 도파민이 감소하고 멜라닌 색소 감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장장애 당연하고요. 잦은 구토, 보채, 과다 행동, 예측할 수 없는 괴상한 행동, 그리고 정신분열적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무조건 조기 발견하는 게 최선이에요. 진단과 치료의 주 목적은 정신지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해야 되는데 조기 진단하는 방법, 진단 방법 우리는 거스리 혈액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신생아 선별검사. 얘는 제대 혈액이 아닌 발 뒤꿈치에서 채취한 신선한 혈액으로 검사를 할 거예요. 페닐알라닌 요증, 거스리 혈액검사, 그리고 발 뒤꿈치. 식이요법으로 페닐알라닌을 좀 제한해야겠죠. 하지만 조직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섭취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 페닐알라닌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고요. 필요량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페닐알라닌을 포함하지 않는 대체 분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갈락토스 혈증. 얘는 상염색체 열성질환, 세 개의 특별한 효소의 결핍을 야기하는 다양한 유전 돌연별이의 결과 어떤 효소? 갈락토스 전이 효소가 없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락토스가 혈중에 축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상이 나타나는 것. 간 기능 이상으로 간경화 나타나고 간경화가 생기니까 황달 생기고 문맥 고혈압 나타나고 비장 커지고 백내장, 기면, 근긴장도, 유당이 풍부한 우유를 먹인 후 수일이 지나면 구토와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이콜라이 폐혈증과 같은 흔한 임상 양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출생 후 1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고 성장 부전, 수유장애, 발달 지연과 같은 경미하거나 만성적인 징후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식이요법으로 이 유당 프리 없는 우유를 주는 것이 좋겠죠. 즉시 유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분유를 주고요. 7에서 8년간 엄격하게 프리하게 그리고 그 후에는 수정된 처방을 일생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